자, 이번엔 세 가지 축으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연준 분열입니다. 어제 나왔었던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였는데 연준 안에서의 분열이 지금 전례 없는 수준까지 달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불확실성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네,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네. 11월 FOMC가 있기 전에는 기대가 상당히 컸던 상황인데 이 부분이 약간은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셨다시피 그 연준의 대변인이라고 좀 불리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자료를 보면은 연준이 분열하고 있는 세 가지 요인을 좀 꼽았습니다. 하나는 이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과연 일회적인가 네. 아니면은 지속할 것인가 이 부분이 첫 번째 변수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수요가 약화되는 부분인지 아니면은 이민 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립금리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금리 레벨이 과연 긴축적인 레벨인지 아니면은 그다지 긴축적이지 않은 뭐 중립 수준 정도에 해당하는 레벨인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논란거리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 간에 의견이 상당히 좀 분열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간밤에 이제 연준 인사들 중에 발언을 한 인사들이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그리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이렇게 둘이 발언을 했는데 네. 사실 무언가 뭐 명확한 얘기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고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사실은 좀 낮추는 모습을 보였고 다만 이제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투표권이 없는 상태이고 더불어서 내년 2월에 이제 임기가 종료가 되면서 그렇죠. 사퇴를 할 예정이라서 금리 인하 결정에는 사실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다만 왜 QT 종료를 좀 종료를 결정하게 됐는지 배경을 좀 설명을 했고 더불어서 이제 단기 자금 시장의 수요 자체가 기초적으로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아마도 채권 매입에 대한 부분을 재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는 어쨌든 유동성을 공급하는 쪽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FOMC를 앞두고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고 네. 과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완화적인 스탠스의 연준 인사들이 얼마나 목소리를 강하게 낼 수 있는지에 따라서 아마도 12월 금리 인하 여부가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밤사이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온 만큼 CME 페더워치에서도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65%로 전일에 비해서는 조금 더 떨어진 점 같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하원 표결과 트럼프 사명, 지금 셧다운 사태가 거의 종료될 걸로 보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 과정만 남겨두고 있는 건데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반영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이미 선반영됐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네, 저는 선반영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봤을 때 지금 당장 이런 외부 변수에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히 영향을 받는데 그것보다는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보면은 약간의 종목단에 있어서의 확산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내부 정책적인 이슈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들이 좀 많아지는 양상을 네.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예산안에 대한 부분들, 정부 셧다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영향은 있겠으나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우리나라 증시의 움직임이 크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이 셧다운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9시에 하원에서 이제 임시 예산안 표결이 있을 예정이고 네. 이때 아마도 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화당이 우위 그렇죠. 쪽이다 보니까 표결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내용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정부 자금을 임시로 1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그런 표결이 좀 붙여지는 거고 농업이라든지 군사 아니면 입법기관에 대한 예산이 좀 처리가 될 것 같고 무엇보다 휴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임금을 소급해서 지급을 하는 것들이 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소비라든지 고용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는데 일부 좀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좀 완충제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데이터 쓰나미입니다. 이제 셧다운 사태도 종료가 되면 데이터가 말 그대로 이제 쓰나미처럼 몰려오게 될 텐데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도 클까요? 네. 사실 그 정부에서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간밤에 이제 백악관에서 얘기를 한 예. 것들을 보면은 10월에 대해서 그 CPI라든지 아니면은 고용 지표가 아예 발표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한 그러니까 이게 것으로 뭐 좀 연기되거나 지연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나온다는 네,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이번이 데이터 수집 자체가 안 된 첫 번째 예. 사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중요한 게 사실 아무도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지금의 경기 상황은 어떻고 그렇죠. 앞으로 생각했던 전망대로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지 확인해 나가면서 이렇게 조율을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좀 훼손이 된다라고 하면은 연준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 인하, 금리 뭐 동결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때 좀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좀 우려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고 이런 경제 지표가 발표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저희도 사실은 좀 당황스럽고 이런 지표들 업데이트하면서 저희도 좀 전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맞춰가야 되는데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그 이외에 좀 다른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어떻게 될지를 그래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런 10월 지표가 안 나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음 달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모습들로 좀 비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이제 좀 발표가 되면은 이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고용 지표라든지 뭐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둔화될 걸로 시장에서는 이미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지표가 발표가 되더라도 사실 시장이 안 믿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신뢰도 문제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지 않겠습니까? 네, 신뢰도 문제가 당연히 도마 위에 오를 텐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표들을 보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마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몇 년 네. 전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낮게 평가받던 그랬었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무언가 대체제를 찾을 만한 것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정부에서 발표되는 지표뿐만 아니라 ADP라는 민간 기관에서 발표하는 고용 지표 아니면은 NFIB라는 이제 중소기업 협회에서 발표하는 소기업들에 대한 어떤 뭐 서베이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과 맞춰가면서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둔화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거는 ADP나 NFIB 데이터를 보면은 고용 시장이 어쨌든 좀 둔화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정부에서 발표될 언젠가 어쨌든 발표가 되겠죠. 이런 발표될 지표 역시도 좀 둔화 그림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일단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표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래도 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좀 잘 챙겨볼 필요들이 있겠고요. 자, 세 번째 키워드도 같이 보여주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대형주 편식입니다. 이거 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지 이제 건강할 텐데 지금 시장이나 투자자분들은 좀 꽤나 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5대 그룹의 시총이 증시 절반을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집중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반대로 단기적으로는 종목에 대한 확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게 원래 코스피와 코스닥을 살펴봤을 때, 뭐, 대형주, 중소형주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바라봤을 때 코스피가 치고 나갈 때에는 상대적으로 코스닥 종목이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투자자들이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작은 배분이 대형주 쪽으로 쏠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중소형주 쪽에서는 자금이 좀 덜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장을 살펴보면은 코스피는 정말 한 70% 정도 YTD로 상승을 하면서 초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코스닥이나 이런 중소형주 같은 것들은 강세를 보이지 못했어요. 상당히 못 따라오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관심이 아무래도 좀 못 올랐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는 그런 양상으로 좀 흘러가고 있고, 더불어서 이번 주에 아마도 국민연금에서 신규 위탁 운용사들을 선정한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네. 여기에 장기 성장형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중소형주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맞물려서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시장에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지금 상황, 단기적으로는 이런 중소형주라든지 아니면 못 올랐던 것들이 좀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길게 봤을 때에는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여전히 뭐 유동성 증가에 대한 부분들, AI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이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시장의 무게추 자체는 아직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중심으로 가는 게 아직은 큰 추세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중소형주로의 이 투자 심리 확산은 언제쯤 이루어질 걸로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이게 참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보다 좀 경기 민감 업종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중소형주가 네, 경기에 그렇죠. 보다 민감한 그런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렇게 바라봤을 때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이제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약간의 횡보 흐름을 보인다거나 이랬을 때가 사실은 중소형주 측면에서 가장 좀 좋아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가 이제 대표적으로 2012년부터 15년까지의 박스권 장세였던 거고, 과연 그런 그림이 언제 나타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확신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내년 1분기까지의 시간을 좀 놓고 봤을 때에는 네. 저는 여전히 좀 대형주 단에 있어서의 무게추가 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중소형주가 다만 이때까지는 상당히 좀 소외되는 그림을 보였었는데, 앞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왕왕 좀 회복해 나가고 약간의 키 맞추기를 시도하는 그림들이 그때그때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단을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중소형주 단이 이렇게 좀 한 단계 레벨업하는 그런 양상들은 나오겠으나,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하는 대형주를 좀 추월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셧다운 사태도 종료될 걸로 보이고 이제 큰 이슈들은 다 한 차례 지나간 것 같은데 다음 주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말씀드렸던 대형주, 중소형주, 이런 네. 소외주,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선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제 AI 쪽에 대해서 약간의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과연 반전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좀 화제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19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될 것 같고, 과연 여기서 AI에 대한 성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느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종목단에 있어서 확산을 지속시킬 요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여전히 시장은 AI 중심으로 가는 시장이다라는 그림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을 판가름하게 될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스의 N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